한참 전 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학교는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날이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 들르기로 했다. 도서관은 늘 조용하고 쾌적해서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친구들과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도서관은 평소와 달리 빈 자리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 끝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한참을 공부하는 동안 나와 친구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도서관 구석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 모두가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은 저녁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귀에 속삭이듯 들리는 낮고 징그러운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나 여기 있어. 친구들은 서로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너희들 날 찾을 수 있을까? 갑자기 도서관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불이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서관 문으로 향하려고 했지만 사방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보았다. 도서관 천장에는 낡고 해진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그 인형의 얼굴은 어딘가 섬뜩하게 웃고 있었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인형의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액체는 우리 발밑까지 닿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우리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와 동시에 불이 다시 켜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도서관은 다시 평소처럼 밝고 평화로워 보였다. 인형도 끈적한 액체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학생들과 도서관 사서도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황한 우리들끼리 황급히 도서관을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각자 느꼈던 공포를 이야기했다.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도서관 끝구석에는 다시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학교에는 그날 밤 사건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 구석 자리는 몇십 년 전에 도서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자리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공부하며 학교 생활을 즐겼다고 한다. 그가 사라졌어도 그 자리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이후로도 종종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같은 소름 돋는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나는 늘 그 도서관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그 섬뜩한 시선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다. 그 사건은 내게 그저 학교 생활의 한 페이지일지도 모르지만 그 기억은 지금도 뇌리 깊숙이 남아있다. 지금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의 소꿉친구 민지가 있었다. 민지와 나는 매일같이 같이 학교를 가고 놀이를 하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내가 전혀 모르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우리 집에 있는 낡은 서랍장 이야기를 들어봤어?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서랍장은 가끔 밤이면 혼자 열리기도 하고 간혹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한데 나는 웃으며 믿지 않았다.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옛날 물건이니까 자꾸 열리는 거겠지. 그러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던 나는 그 서랍장을 실제로 보고 싶어졌다. 나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우리 오늘 밤에 잠깐 내 집에 가보자. 정말 그런지 보고 싶어. 마침 그날 밤 민지의 부모님은 마을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늦게까지 집을 비우실 예정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민지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히 밤 공기에 잠겨 있었다. 민지는 나를 작게 웃으며 서랍장 쪽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함께 민지 방 한 구석에 있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랍장 앞에 섰다. 불길하기는커녕 그저 낡고 오래된 가구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웃음을 짓고는 서랍을 당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소 실망한 나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그 서랍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은 그냥 서랍이 아니라 서랍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민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재미를 위해 나는 서랍장을 옮겨보기로 했다. 하지만 서랍장을 움직이는 데는 꽤 힘이 필요했다. 플라스틱 발판을 사용해 어렵게 서랍장을 먼지 속에서 끌어냈을 때 벽에는 작은 문이 하나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민지는 그 문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이 열린 순간 우리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어두운 통로에서 섬뜩한 냄새가 풍겼다. 무엇인가 모를 충동에 이끌려 우리는 폰에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에는 작고 습기 찬 방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민지의 할머니와 젊은 시절의 민지의 부모님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들 속 인물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몇 장의 사진에는 이상한 검은 실루엣이 함께 있었다.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쎄한 기운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의 가장자리에는 낡고 뒤틀린 문짝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거운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조종하듯 우리는 상자에 손을 뻗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안에는 오래되고 희미한 손글씨로 적힌 일기장이 있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일기장은 민지의 할머니가 젊었을 적 이 집에서 벌어진 기묘하고 잔혹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였고 서랍장에 봉인된 영혼들이 응어리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와 동시에 방의 전구가 깜박이며 꺼졌다. 우리는 즉시 서둘러 계단을 올라 다시 민지의 방으로 도망쳤다. 서랍장을 원래 있던 자리로 밀어넣고는 침대에 몸을 숨겼다.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올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민지는 우스갯소리로 아마 서랍장에 다시 가까이 가고 싶진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에 다시 방문한 적이 없다. 다만 민지는 서랍장이 계단을 내려가던 우리의 손짓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서랍장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우리는 그곳에서 뭔가를 깨운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영원히 남겨지길 바라는 과거의 비밀, 그리고 그 서랍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것이 민지를 비롯한 그 집의 일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청년으로 첫 직장을 구하며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시세가 비교적 저렴한 이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지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년이 이사 첫날 느낀 것은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삭신하고 음침한 분위기였습니다. 낮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복도는 늘 어둑했고 엘리베이터는 낡아서인지 작동이 불안정했습니다. 허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자신의 옆집에서 나는 기이한 소음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낮은 속삭임과 벽을 찍찍 긁는 소리에 청년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 소음이 늙은 이웃의 TV 소리나 반려동물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의 패턴이 인간의 속삭임과는 다르게 불규칙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겁이 난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 옆집은 몇 달째 빈집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름시름 고민하던 중 청년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초대해 이사를 기념하는 저녁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밝고 시끄러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통해 아파트의 음산함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한창인 중에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부기적인 소리가 끊임없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한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소리를 두고 귀신 소리라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점점 더 이 아파트 생활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옆집이 정말 빈집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청년은 옆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는 차갑고 잠금 장치는 녹슨 열쇠로 간단히 열렸습니다. 빈집이라 확인되어 있으니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범벅이 된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집안 곳곳에 방치된 과거 주민들의 낡은 소지품들이었습니다. 살금살금 발걸음을 떼며 집안 깊숙이 들어간 청년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낡고 곰팡이 핀 어린아이 인형들이 가지런히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형들은 모두 청년을 향해 시선이 고정된 형상이었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굳은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던 청년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형들 위로 구석진 방에서 미약한 속삭임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을 날카롭게 긴장한 채로 써 있었지만 호기심이 겁을 이긴 순간 청년은 구석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그 사진들은 모두 같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한 사진이 걸려있는 위치에서 가장 큰 불길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 뒤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오래되고 깔끔한 필체로 아이는 여기에 없다라고 적혀 있었고 청년은 그 글씨가 마치 자신의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와 동일한 것 같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그 방을 빠져나온 청년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날 밤을 지샜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이사 나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잠꼬대에 시달렸고 이사하는 날이 다가오는 점점 그 집의 밤마저도 적막해졌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집을 구한 청년은 아파트를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나 예민한 나날 때문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마치고 새 출발을 다짐하던 날 저녁 청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그 전화 속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그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히 전화를 끄는 그는 그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날 밤 여전히 침대 맡에서는 그 인형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기사를 접하게 된 청년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던 아파트 단지의 그 집 내력에 대한 기사였고 한 어린 아이가 그 장소에서 실종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된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 그가 사진 뒤에서 본 그것과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아무리 잠을 자도 그 속삭임이 들려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며 이 모든 일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지요.